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암에 걸려 투병 중인데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달라는 시모와 싫다고 했더니 마지막까지 정이 떨어진다며 죽어서 그 집을 가지고 갈 거냐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버린 이야기입니다. 복수까지의 여정이 담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부요. 남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답게 무난한 편이었어요. 시모는 적당한 간섭을 하는 참고 넘길 만한 수준인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 가정에 나름 만족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1년 차엔 시모의 간섭이 참을만 했는데 2, 3년 차가 되어가자 점점 간섭의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한마디로 극성도 그런 극성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 관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감기에 걸린 적이 있는데 남편과 통화를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 감기 걸린 거 너도 알고 있니? 목소리가 맹맹하던데.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남편 감기나 걸리게 하고. 다짜고짜 저에게 화까지 내면 짜증을 내는데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5살도 아니고 35살인데 다 큰 성인이 감기에 걸린 것이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관리해줄 나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시모의 말처럼 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운이 살짝 있는 정도였죠.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살짝 기운이 있는 정도요.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 이제 곧 심해질 거라고. 하여튼 감기 심해지면 우리 아들 고생하니까 회사 나가지 말라고 해. 집에서 푹 쉬라고. 그리고 너도 회사 나갈 생각 말고 우리 아들 평간호나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으니 회사를 쉰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회사를 쉬라고 해도 남편이 제 말을 곧게 들을 리가 없었죠. 회사까지도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제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이런 걸로 무슨 회사까지 쉬냐고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제 말은 도저히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어머님 말 듣고 회사 며칠 쉰다고 하면 저도 연차 내고 남편 곁에서 간호나 할게요. 어이구, 너는 남편한테 그런 설득도 못하니? 기다려봐라. 내가 우리 아들이랑 통화할 테니.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되지도 않은 말을 했다가 남편에게 한 소리 들어먹을 거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도 그 정도 증상으로 회사까지 쉰다는 건 오버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을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방 연락 줄 것처럼 굴던 시모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기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뒤 더 큰 시련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감기엔 청결이 가장 중요한 거 잘 알지? 항상 집안은 깔끔하게 유지하도록 해. 소독을 싹 한다는 마음으로 늘 깨끗하게 하란 말이야. 스팀 청소기로 아침 저녁으로 바닥 닦고 먼지 쌓이지 않게 온 집도 다 닦아내고. 이렇듯 점점 잔소리가 심해지는 연락이 이어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일시적인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했죠. 거기다
적당히 알겠다는 말로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만 하고 그만이었다면 그냥 저도 대충 대답만 하고 하는 신용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쳐 온갖 간섭을 다 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시댁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겠지만 그보다 더 짜증나는 것이 말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이란 걸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번 집으로 발을 들인 시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더라고요. 올 때마다 청소 점검, 냉장고 점검, 창고 점검, 끝이 없는 점검이었습니다. 집에 라면은 왜 사다 놓은 거니? 이런 거 몸에 좋지 않은 거 몰라? 이런 걸 먹으니까 우리 아들이 아픈 거 아니니? 그거 제가 사다 놓은 게 아니라 남편이 사다 놓은 거예요. 혼자 가서 직접이요. 애도 아니고 남편이 35살인데 제가 라면 먹는 거로 혼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누가 혼내라고 했니? 그냥 네가 라면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게 잘 챙겨주면 되잖아. 어머님, 냉장고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반찬 다른 집 부럽지 않게 잘 해놓은 거.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 저도 남편 아픈 것도 싫고 잘 챙겨 먹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놓는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모든 꼬투리 잡아서 혼내시면 저도 힘이 쭉 빠진다고요. 참고 또 참다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입장, 제 생각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해해줄 생각조차도 없었고요. 내가 나조차고 이러니? 다 네 남편 건강, 네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니. 그리고 나도 여기 오는 거 귀찮아. 다 너희 생각해서 귀찮아도 와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주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힘이 빠져?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그러니까요. 두면 알아서 잘할 건데 괜히 오간다고 어머님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믿고 그냥 맡겨주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네가 못 챙기니까 그러지. 앞전에 우리 아들 감기 걸렸을 때도 봐라. 결국 네가 우리 아들 설득 못해서 그 아픈 몸으로 회사에 일이나 하러 다녔잖아. 그땐 어머님이 직접 말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머님도 설득 못하셔놓고 그걸 오로지 제 탓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 감기로 회사까지 쉰다고 하면 회사에서 비웃어요.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요. 난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내 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오가면서 이것저것 살펴볼 거니 그런 줄 알아. 이런 상황은 이어졌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도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늘 같더라고요.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좀 나서봐. 내 말은 무시해도 당신 말은 들으시잖아. 몇 번이나 말했었어. 당신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할 때만 알겠다. 자기는 본인 행동이 그렇게 심한지 몰랐다.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하곤 다음날부터 또 똑같은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휴, 나도 지친다고.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더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러다 내가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해줘. 어? 알겠어. 내가 다시 말해볼게. 남편은 제가 듣는 곳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시모에게 한 소리 했지만 시모는 알겠다고 답만할 뿐 남편의 말처럼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시모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불도저와 같았고 그런 시모를 설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고역을 견디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으면 싸워야 하고 싸워도 보통 싸움으론 끝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시댁과 척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때까지는요. 그렇게 시모의 간섭 속에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전까진 남편이 주방에 들어오진 않아도 거실 청소 정도는 돕곤 했는데 그의 제사 때는 더 유난을 떨며
아예 제사 지내기 전까지 시댁에 들어오지도 말라 하더라고요. 아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 시간 딱 맞춰서 와서 제사만 지내고 밥만 먹고 가면 된다는 말이야. 정 같은 거 굽고 하면 하는 수 없이 연기도 날 건데 그 연기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오지도 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집사람 저렇게 고생하는데. 원래 시집온 며느리들은 이 정도 고생을 하는 거야. 넌 그냥 엄마 말만 들어. 얼른 나가.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코앞에서 연기를 맡는 사람은 저인데 제 건강은 아예 상관도 없다는 그 태도가요. 남편을 쫓아낸 시몬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그때부터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죠. 중간에 다 때려치우고 가버릴까 하고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뒤집개를 몇 번이나 들었다가 놨다가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라는 게 그 마지막 인내심을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음식은 완성되었고 시모의 연락을 받은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도 모자라 비틀비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술 마셨어? 몸에 좋지도 않은 술을 왜 이렇게 마신 거야? 왜?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아무리 속상해도 술 그렇게 마시지 마. 몸 상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정상인 엄마였다면 제삿날에 술을 그렇게나 퍼마시고 들어오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아들 바보도 그런 아들 바보가 또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충 대답만 하곤 제사를 진행했고 저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중이었죠. 제사는 아슬아슬 외줄타기 못지않은 불안감 속에 끝이 났고 시몬은 저를 조용히 불러다 또 혼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도대체 뭐하는 애니? 네 남편이 저렇게 술을 먹고 다니면 네가 자제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오늘 온종일 여기에서 제사 준비했어요. 혼자 나가서 말도 하지 않고 술 퍼마신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막아요? 남편이 나가 있는데 중간중간 전화도 하지 않았어?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을 그렇게 몰라요? 전화 자주 하면 자주 한다고 짜증내는 걸 모르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애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것까지 체크 못한다고. 제가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남편이 하는 모든 게 그렇게 불편하면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하세요. 저는 결국 폭발했고 시몬은 저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방진 것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그러는 어머님은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했지 어머님 아들을 돌보려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을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챙기길 바라시는 건데요.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다시 데리고 가서 사세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 집에 보내지 말고 이 집에 눌러 앉히시라고요. 반쯤은 진심이었어요. 더는 시모의 간섭 아래 사는 생활이 싫기도 했고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모조리 다 제 탓이 되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그 원인이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시댁에 두고 오고 싶어질 만큼이요. 저는 시모에게 쌓인 말을 다 해버리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열을 내리는 동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침대로 가 잠을 자더군요. 깨워서 따져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술 취한 인간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은 물론이고 잠에서 깬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누구는 죽어라 일하는데 나가서 술이 넘어갔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 당신 집 제삿날에 마누라를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하는데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들어올 수가 있어? 저는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빼곤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심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저보다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가 나가라는데 어떡해? 나가서 몇 시간 동안 할 게 술 먹는 거밖에 더 있어? 나도 낮술 별론데 하는 수 없이 마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그 상황이 불만이면 상황을 그렇게 만든 엄마한테 뭐라고 하란 말이야.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뻔뻔했어?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이럴 땐 내가 나서서 어머님이랑 말하는 순간 싸움밖에 더 된다는 거 몰라? 어제처럼 또 싸우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거냐고. 좋게 말하면 되잖아, 좋게. 그러면 잘 해결될 상황인데 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건데? 당신은 당신 엄마를 몰라? 좋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냐고. 당신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모조리 내 탓에 당신 수발만 들길 바라는 어머님이랑 무슨 대화가 되겠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거든? 당신은 왜 남의 엄마를 극성 떠는 아줌마로 만드냐? 남편은 절대 시모는 그런 극성 아줌마가 아니라며 우기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다 예상이 되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잘 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로요. 우리 아들 꿀물은 챙겨줬니? 얼음 넣지 말고 너무 차게도 주지 마. 그리고 아침은 해장국 꼭 끓여줘. 속을 잘 풀어줘야지. 건강에도 좋단 말이야. 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라면 먹고 싶다고 우겨도 네가 안 된다고 하란 말이야. 아니다. 우리 아들이 사다 놨다는 그 라면 그냥 네가 얼른 먹어 치워라. 버리면 아까우니까 우리 아들도 주지 말고 너 혼자 얼른 먹어. 시모는 그야말로 극성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고 남편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통쾌하긴 했지만 화가 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모는 끊임없이 제 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2차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건강 때문에 라면 먹으면 안 되고 저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며느리니까? 어머님, 저도 건강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아들 챙기려고 그런다고 쳐도 저 기분 나빠요. 그렇게 챙기고 싶고 걱정이면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앞으로는. 너 도대체 어제부터 왜 그러니?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사람 혈압을 올리냔 말이야? 어머님이 계속 선을 넘으시니 저도 참다 터진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참지 않을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받아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제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세요. 저 사실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엔 꼭 연락을 주세요. 당연히 시모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끝을 모르고 건방지네. 넌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니? 설사 불편하더라도 참고 또 참는 게 며느리로서의 도리야. 그런데 어디 감히 오지 말란 소리를 해? 전 이때까지 며느리 도리 다 했고 더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경고 아닌 경고를 하자면 어머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집으로 들이닥치면 저는 친정부모님 오시라고 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 올 때마다 계속. 뭐? 우리 아들 불편하게 네 부모님들이 왜 와? 이거 보세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네요. 사위는 친정부모님이 불편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잊었나 본데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 명의. 그러니 그런 제 집에 어머님이 오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저도 치사하게 집 명의를 두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사람 더 치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시모의 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를 대신해서 남편이 노발대발 해주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못 들었어? 아닌데? 얼굴 붉어진 거 보면 다 들었고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극성이라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어머님이 편을 들고 싶은 거야? 참 눈물겹다 눈물겨워. 끝까지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손해보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거 알지? 앞으로 시집살이 더 심해질 텐데 난 못 막아준다고. 아니 안 막아줄 거라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본인이 다 막아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을 실컷 쳐주곤 이렇게 답했죠. 언제는 막 완벽하게 막아준 것처럼 구는데 당신 딱히 막아준 적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팔불출인 척하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당신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나한테 도움 구할 생각하지도 마. 나 원망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도움 구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을 테니까. 더불어 후회할 일도 절대 없을 거야. 그 후 시댁과는 물론이고 남편과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싸움은 심각했기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기대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점점 멀어지기만 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남편은 사전에 동의도 없이 외박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처음엔 화도 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연락도 없이 외박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로 막 나가면 어쩌자는 건데? 어차피 내가 집에 있으나 마나 아냐? 대화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랜만에 대화해도 싸우기만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일이 있다고 외박한다고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어? 밤새워 일해야 하는 사람한테 또 잔소리나 하면서 기운 쫙 빼겠지.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외박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내가 안 들어온다고 걱정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예의? 하여튼 나한테 관심 꺼. 그렇지 않아도 요즘 피곤한데 당신이랑 이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 후로도 남편은 가끔 외박을 했고 그때마다 당연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서서히 결심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진작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완전한 결심을 내리지 못했던 건 그럼에도 또다시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작디 작은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 무렵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쪽에 무언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했어요. 통증은 없었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은 당연히 해야 하고 여러 치료를 거쳐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완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요. 당연히 충격이 컸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당연히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별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저 저만큼 충격이 커서 섣불리 답을 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멀어졌어도 저희는 부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전했고 남편의 심정을 시모가 찾아와 대신 알려주더군요. 너 암이라며? 보험은 들어놨지? 그거 치료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데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 빌붙을 생각은 하지도 마. 몸이 다 떨리게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더 충격이 컸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한다는 말이 저 따위인지. 측은지심, 공감 능력 이런 것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암에 걸린 며느리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세요? 설마 그것뿐이겠니? 앞으로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니? 너 일도 못할 거 아니야. 이때까지 모아둔 돈은 좀 있지? 그걸로 생활비는 같이 내는 거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 병간호 시키면서 괴롭힐 생각도 하지도 마. 자기 아들은 고작 감기만 걸려도 회사도 못 나가게 하고 저에게 병관학까지 하라고 하더니 저에겐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고생시키지 말라는 경고까지도 잊지 않았죠. 너무나도 막장 같은 대사의 순간이지만 제가 막장 드라마 속의 불쌍한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상황은 현실이었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데 암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 암덩어리 같은 인간부터 치워버리지 싶었죠.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이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가세요.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어머님 아들 병건을 시키면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디 저를 여기에서 더 독해지게 만들지 마세요. 전 지금 암 하나 감당하기도 충분히 힘들어요. 시모는 감히 본인에게 협박질을 한다며 구시렁구시렁 대긴 했지만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치료 일정은 잡혔고 수술을 앞두고 예민함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그 어떤 말도 없었고 저는 차라리 침묵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술날은 다가왔고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시모가 집으로 또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해서 저를 열받게 하려나 기대마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했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시모의 입에서 나왔죠. 너 곧 수술이라며.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집부터 팔거라. 어차피 네 남편 너 없는 동안엔 우리 집에서 와서 지낼 거고 굳이 집 비워두면 뭐하니? 집부터 빨리 팔아서 날 타오. 그냥 집으로 주면 세금 내야 하고 팔아서 여러 통장 거쳐서 작게 넣으면 걸리지도 않을 거야. 딱히 똑똑하지도 않은 머리로 열심히도 굴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 집을 왜 시모를 주나요? 만약 주게 돼도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왜 이 집을 팔아야 해요? 아니, 만약에 판다고 해도 그 돈이 어머님한테 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날 안 주면 누굴 주려고? 우리 아들? 그렇게 해도 됐지. 누굴 주든 어쨌든 그 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아니, 제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집을 판다고 해도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한테 줄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너 설마 살 거라고 희망 가지고 있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기특하다마는 들어보니까 가망 없다고들 하던데 그냥 포기하고 깔끔하게 다 넘겨. 죽을 마당에 집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 네가 병 걸려서 앞으로 제사도 내가 지내야 하고 우리 아들 사별하는 바람에 아들 뒷바라지도 내가 다 해야 할 텐데 그간 미리 치른다고 생각하면 아깝지는 않을 텐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힘내라 꼭 완쾌할 거라고들 하는데 시모는 말기암도 아닌 저에게 희망이 없다, 죽을 날을 받아놨다, 죽는다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전혀 슬퍼하지도 않았고 안타까워하는 느낌도 전혀 없이 오히려 조금은 신난 듯 말입니다. 암이라는 결과 앞에 더는 힘이 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안에 가득 찬 분노가 곧장 힘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금과 물을 떠 시모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곤 곧장 물을 얼굴에 뿌려버리고 홀딱 젖은 머리 위로 소금을 들이부어 버렸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죽을 날 받아준 적도 없어요. 암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재수없게 뭐요? 가망이 없어? 당장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저는 고함을 지르며 시모를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 힘에 시모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밀려나가 고꾸라졌고 곡소리를 내며 울더군요. 아이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 죽을 날짜 받아온 며느리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시어머니를 때리네요. 며느리가 사람 잡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 시모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저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지란 말이에요. 경찰이란 말에 시모는 곡소리를 멈췄고 저는 문을 강하게 닫아버렸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무조건 병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암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 시어머니를 그딴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시작이야? 당신 어머님에 대해서 말도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딴 말 하려거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이 집 어차피 처분해야 할 거고 어차피 내 집 될 건데 그냥 전해주면 되잖아. 난 절대 죽지 않을 거고 만약 내가 죽더라도 내 모든 재산이 당신한테 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포기해. 제발 포기하란 말이야. 저는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리곤 정색을 확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정 떨어진다. 죽어서 그 집 들고 갈 거냐? 정은 나도 떨어져. 그리고 죽을 때 이 집 등에 짊어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 집엔 안 줄 거니까 꿈 깨. 아, 그래? 그러면 굳이 당신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네. 이혼하자. 하루라도 빨리. 당신한테 재수 없는 암 옮기 전에. 끝까지 저에게 상처만 주는 남편의 뺨을 강하게 때려버렸어요.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너무나도 흘러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사유를 제 암이라며 우겼지만 저에겐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한 짓거리가 모조리 다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저를 괴롭혔던 것, 남편은 말도 없이 외박했던 것, 그리고 암에 걸린 이후에는 돈 타령하는 것까지도요. 당연히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남편이 바라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따위는 없었어요. 재산분할은 제가 기여도가 더 높아 분할해줄 재산 따위가 없었고 위자료는 제가 다 받게 되었죠. 그렇게 이혼 판결은 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때까지도 저에게 악담을 하며 큰소리 치더라고요. 죽는 날 앞두고 욕심도 참 많다 많아.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욕심 많은 여자인 줄 몰랐잖아.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심보도 나쁘다니까. 이왕 갈 거 이때까지 같이 산 남편한테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갈 생각을 해야지. 어디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위자료까지 뜯어가냐고. 하여튼 그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두 사람은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와 반대로 환히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치료 잘 받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이런 날이 다 있네요. 두 사람이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날 말이에요. 어쨌든 어디에서든 잘 사는 일 없길 바랄게요. 두 사람은 고함을 지르며 욕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방긋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저는 치료에 집중했어요. 저에겐 위자료를 받아낸 복수가 아닌 진짜 진정한 마지막 복수가 남아있었거든요. 그 복수를 굳이 남겨둔 건 그 복수를 생각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수술, 항암, 방사선까지 큰 치료를 끝내는데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두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겨냈고 덕분에 저는 병원에서 가장 씩씩하고 긍정적인 환자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렇게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불안했던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 호르몬 치료만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었고 완치라는 기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보다 부모님이 더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 잘했다, 잘했어. 너무 대견하다. 내 딸이지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멋지게 이겨낼 거라고는. 사실 아빠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혼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다 잘 이겨내줘서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정말. 당신은 이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딸 잘했어. 엄마는 믿고 있었어.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이까지 나 못 이겨내겠어? 엄마는 엄마는 우리 딸 믿었어. 이제 건강만 하자.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저는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그렇게 눈물의 파티를 한 저는 퇴원을 했고 집에 2달 동안 안정기를 보냈습니다. 컨디션은 조금씩 괜찮아졌고 그 후부터 고대하고 고대하던 마지막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 시간은 바로 상간녀 소송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며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시모와 전 남편의 말처럼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면 가만히 제 신기만 잘 맞추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 모든 것이 본인들 몫으로 갈 건데요. 그럼에도 집을 처분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서두르는 2 사람의 행동이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뒷조사를 했고 전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돌싱녀로 전 남편보다 직급이 높은 여자더라고요. 아들은 유부남인데도 돌싱은 죽어도 안 된다는 전시모를 같은 회사에서 잘 끌어주겠다며 홀렸고 그 설득에 홀딱 넘어간 전시모가 나서 저에게 집을 팔라고 해서 그 돈을 받으면 2 사람 집까지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아들 기까지 살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상간녀 소장이 발송되자 전 남편 상간녀 전시모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2 사람이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소송이야? 난 떳떳해. 상간녀가 아니라 사랑일 뿐이라고. 단순한 연애. 상간녀가 아니야? 사랑일 뿐이야? 웃기고 있네. 2 사람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많고 말이야. 그리고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해도 가능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지금 2년도 지나지 않았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란다. 이 상간녀야. 검색만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상간녀 얼굴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사색이 된 건 상간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얼굴도 사색이 되더군요. 왜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서 날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이혼하면 끝이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내 발목을 잡는 거냐고. 독한 것. 결국 이걸 다 이겨낸 거야? 그래서 또 우리 아들 발목을 이렇게 잡는 거냐고. 하여튼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았다고. 2 사람은 또 죽음을 입에 올리며 저를 비난했고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내가 죽길 바라고 또 바랐는가 본데 아무래도 하늘은 내 편인 것 같아. 2 사람이 준 돈으로 치료 잘 받았고 그 덕에 이젠 완치만 앞두고 있지 뭐야? 다 당신이 바람까지 피워준 덕이지. 내가 오늘만 생각하면서 그 힘든 수술 항암 방사능까지 이겨냈거든. 이혼할 때도 독한 거 알았지만 당신 진짜 무서울 정도로 독하다. 나 진짜 독해.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도 꼭 위자료 다 받아내려고. 이제 완치도 앞두고 있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돈 많이 준비해놔. 몸도 건강해졌고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다 뜯어내줄 테니까. 저는 당당했고 저의 그런 당당함이 보기 싫었는지
상간녀가 악에 바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 진짜 저거 뭐야? 도대체 뭐냐고? 죽을 거라며. 이제 다 끝이라며. 그 말만 믿었는데 왜 또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는 거냐고. 회사로 소장 발송돼서 눈치챌 사람들은 다 챘다고. 이젠 어떻게 할 거야? 너 내 회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 주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는 저를 향해 갖은 나쁜 말을 하며 고함을 쳤고 저는 있는 힘껏 그 뺨을 내리쳐버렸습니다. 저에게 한 대 맞은 상간녀는 눈을 뒤집고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그 팔목을 붙잡았고 이번엔 발끝에 온 힘을 모아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어요. 상간녀는 고꾸라졌고 저는 그런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제 제법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암도 이겨내는데 너한테 당할 것 같니? 괜한 힘 쓰지 말고 소송이나 잘 준비해. 어떻게 해도 네가 이기는 일은 없을 테지만. 제 기세에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고 저는 이혼하던 그때처럼 방긋 웃으며 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소송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이혼 후 맺어진 사이라 우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는 많았고 그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죠. 저는 위자료를 다 받아냈고 그렇게 통쾌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결말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우긴 것처럼 두 사람은 회사에서도 이혼 후 자연스럽게 만난 걸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사실은 불륜이었다는 사실이 다 알려졌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불륜이 아닌 제가 암이었으니까요. 암에 걸린 와이프를 버렸다. 사실은 제 암이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걸린 것이다 등 많은 소문이 나더라고 두 사람은 그 망신살과 손가락질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윗선에도 퍼져나갔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전 남편의 갑작스런 진급과 상간녀의 모든 회사 생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요. 우선 전 남편은 모두가 예상하듯 상간녀가 뒤에서 손을 써 진급을 했다 하더군요. 실적을 남편의 앞으로 옮긴 것은 물론이고 없던 실적까지 만들어냈다고요. 거기다 전 남편이 후배들을 괴롭히고 일까지 가로챈 것이 내부 고발까지 들어가 한바탕 다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부당이득을 준 것도 문제였지만 어린 신입 남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요. 당한 피해자가 남자들이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 싶어 입 다물고 있다가 불륜으로 물꼬가 터지니 너도 나도 폭로한 듯 했죠.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잘 만나서 회사에서 온갖 짓을 다 하다 손잡고 그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 후 상간녀와 전 남편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향한 불만이 아닌 서로를 향한 불만이요. 성추행이라니. 와, 진짜 너 대단하다. 나한테만 추파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어린애들을 다 건드렸던 거야? 심지어 나랑 만날 때도 건드린 것 같은데 너는 남자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되니? 남자한테 미쳐버리기라도 한 거야?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가 그랬겠어? 너는 지금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 때라고. 그리고 너도 깨끗하진 않잖아. 나는 여자라서 남자한테 끌리는 게 당연한 거라지만 너는 회사원인데 일을 그렇게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차라리 성추행이 낫지. 후배 일 뺏는 거 너무 부끄럽지 않니? 뭐? 성추행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건 범죄야, 범죄. 회사원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 몰라? 어쩌다 너같이 무능한 남자를 만나서 미쳤지 미쳤어. 내 인생 망하는 것도 모르고 너 같은 남자를 누굴 탓하겠어? 다 내 눈이 동태인 눈인 거지.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어? 나야말로 후회한다 이거야. 두 사람은 날마다 싸웠고 결국에는 찢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상간녀와도 헤어진 것도 모자라 백수까지 되어버리자 전시모는 반쯤 실성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 세 사람은 제 바람대로 잘 살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한 것이었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들의 결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좀 더 행복한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식단을 짜서 몸에 좋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차린 것인데요. 이 식당은 제가 암을 이겨내며 계속 생각했던 식당으로 제가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식당을 오픈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여유 있게 고용해서 운영 중이에요. 메뉴는 다양한데요. 꼭 한식에서 그치지 않고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많은 신경을 쓰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은 종류로요. 처음엔 생소하다 보니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한 번은 손님이 또 와주시고 또 와주신 손님이 소개를 해주고 소개받아 오신 분이 소문을 내주시며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식당 한켠엔 제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손님들에게 쓴 편지로 제가 암을 이겨낸 이야기, 이 식당을 열게 된 계기, 그렇기에 음식에 진심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운영하겠다는 각오가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에 적힌 점까지도 모조리 다 진심이란 걸 손님들도 알아주셨는지 저희는 단순히 손님과 사장 사이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문득문득 가게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신기하기도 한데요. 사실 암에 걸리고 이혼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암을 이겨내고 복수를 끝내도 이렇게 멋진 인생이 아닌 집구석에 처박혀 시간 되면 약만 먹는 인생을 떠올리곤 했거든요. 상상 속에 저는 암울했고 어두웠고 희망도 없었는데 상간녀 소송을 하며 세 사람이 저에게 죽지도 않고 살아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말처럼 죽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암울하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꿈꾸던 것을 현실로 이루어냈고 지금은 이렇게 나는 멋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저 대견하다고 잘 이겨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도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처럼 힘든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포기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암에 이혼에 겹쳤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저처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라는 기적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